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공정거래 행위의 규제에 대해서 독점규제법상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각종 특별법, 소위 5대 공정화법과 자본시장법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내용이 어떠한 것들이 들어있는가를 살펴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불공정 거래 행위의 규제. 불공정 거래 행위의 규제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 불공정 거래 행위의 규제에 대해서 독점규제법상의 내용을 살펴봤죠. 그래서 독점규제법이라고도 하고 공정거래법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공정거래법상의 규제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법상의 규제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살펴봐야 되겠는데,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공정거래법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을 전부 몇 가지로 규제를 하고 있죠? 9가지의 규제 유형이 있다.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거래 거절. 사업자의 거래 요청에 대해서 그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거래 거절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공동의 거래 거절과 기타 거래 거절이 있는데, 공동 이외의 거래 거절이니까 기타 거래 거절은 당연히 단독의 거래 거절이다. 그런 얘기 있었죠?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차별적 취급 행위가 있었죠? 차별적 취급. 이게 뭐야? 이 규제 내용이니까 이런 행위가 금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또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와 가중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렇죠? 차별적으로 사업자들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었죠? 가격 차별, 가격을 차별한다거나, 거래 조건 차별, 거래 조건을 차별한다거나, 또 뭐였지? 계열 회사를 위한 차별, 그런 거 있었죠? 계열 회사한테만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다른 회사한테는 좀 차별적 취급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경쟁사업자 배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그랬죠?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방법은 주로 뭐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내용이죠? 가격을 가지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자들이 판매하는 가격에 비해서 내가 엄청나게 지나치게 싸게 판매를 해가지고 다른 사업자를 이 경쟁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당연매. 또 거꾸로 내가 만약에 대리점의 입장이다 그러면 물건을 받아와야 되는데 내가 조금씩 더 주고 물건을 다 받아와 버리면 다른 사업자들은 물건을 받아올 수가 없죠. 부당하게 고가로 물건을 사들이는 행위, 이것을 부당 고가 매입이라고 한다. 그런 것들이 경쟁사업자에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당한 고객 유인이라는 행위가 있는데, 이거는 주로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많은 예로 드는 게 병원과 제약회사 간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그랬죠. 제약회사에서 병원에 가서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건 얼마든지 자유로워요. 고객을 유인하는 건 얼마든지 자유롭지만 그것이 부당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어떤 형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다든지, 몰래 이렇게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는 거짓말로 타사 제품을 비난해가지고 저 회사 제품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자사 제품을 쓰도록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 이게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이라고 했죠. 또 뭐가 있었죠? 몇 가지 더 있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 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래를 강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래를 강제한다는 것은
그냥 드러내놓고 이 물건을 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된 상품이 있고 주된 상품의 거래가 있는 상태에서 주된 상품만을 요구했는데 종된 상품 관계는 없어요. 그게 없어도 상관없는 독립된 상품을 같이 끼워서 파는 경우 그 주된 상품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그걸 사야 되겠죠. 그런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를 소위 우리가 거래 강제 행위라고 한다. 거래 강제의 대표적인 것이 끼워 팔기다. 끼워 팔기. 끼워 팔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사원 판매 같은 것이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거래상 지위남용 이런 게 있죠?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상 지위남용 이게 있단 말이에요.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상 지위남용은 예를 들면 거래상 지위남용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좀 전에 이거랑 거래 강제와 좀 혼동되기 쉬운 것 중에 구입 강제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다짜고짜 뭐 대리점 사장한테 전화해서 김 사장 요즘에 이 재고가 많이 쌓여서 그런데 이것 좀 이렇게 가져가시오 하면서 뭐 몇 박스를 요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종된 상품, 주된 상품 이런 구별 없이 그냥 단독 상품을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구입 강제라고 하는데 구입 강제는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이 된다. 또 예를 들면 또 판매 목표를 세우라고 그것을 지키도록 강제한다든지 또는 뭐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가 된다.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상 지위 남용 중에 구입 강제 행위가 거래 강제하고 상당히 혼동된다고 그랬죠? 끼어 팔기는 거래 강제나 거래상 지위 남용이냐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정확히. 끼어 팔기는 거래 강제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하면 다른 강제는 지위 남용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기억이 되겠죠? 또 뭐가 있었죠? 구속조건부 거래가 있다. 구속조건부 거래.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모습. 어떠한 것들이 불공정 거래 행위인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모습들이 있어요. 이걸 다 법률이 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의 규제의 법적 근거는 공정거래법이에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법, 공정거래법. 거기 구속조건부 거래도 이것도 범죄 행위다. 불공정거래 행위 제가 되는 거예요. 형사처벌 조항이 있으니까 다 범죄예요, 범죄. 구속조건부 거래. 예를 들면 특정 대리점에서 대리점에 대하여 우리 제품만 판매하라. 그걸 베타 조건부 거래라고 한다고 그랬죠? 베타 조건부 거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업자가 알아서 한 회사 제품만 취급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갑의 입장에 있는 사업자가 의뢰의 입장에 있는 사업자한테 강요를 하면 배타적 조건을 강요하면 배타적 구속조건부 거래가 돼서 우리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사업활동 방해가 있다. 사업활동 방해. 사업활동 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또 굉장히 사업활동 방해의 내용은 굉장히 광범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모습은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 중에 잘 안 들어가는 건 다 여기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몇 가지 유형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특정 사업자 특정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가지고 부당하게 인력을 채용한다든지 또 뭐 다른 회사의 필수적인 어떤 어떤 요소를 어떤 원료나 이런 것들을 구입을 방해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활동 방해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또 뭐가 적혀 있죠? 거래처 이전을 방해한다거나 이런 것들 다른 내용 여기 어디 안 들어가죠? 여기에 사업활동 방해. 특히 사업활동 방해하고 어디 갔어요? 경쟁사업자 배제 요구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에도 6가지 중에 2개가 겹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조항에도 해당이 되고 이 조항에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 어느 조항을 적용하게 된다고 했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규정을 먼저 적용할 수밖에 없다. 왜?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만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죠. 그런 거를 특별 규정, 특별법이라고 하고
이런 건 모든 사업자에게 다 적용되니까 일반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규정과 일반 규정이 공존할 때에는 특별 규정을 먼저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그냥 법학 일반 이론, 법학 이론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 다른 의견도 있지만 그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그 다음에 부당 지원 행위가 있죠. 부당 지원 행위. 부당 지원 행위가 있다. 이거는 과거에는 부당 내부 거래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부당 내부 거래. 왜냐하면 계열 회사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열 회사끼리의 어떤 거래에 있어서 정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거래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자금이나 자산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인력을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른 동종업종의 사업자에게는 부당한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부당한 지원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지원이라고 했을 때 지원의 내용은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명칭 여하에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산이나 설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지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또 그 세 가지가 아마 규정이 되어 있고 또 특수관계인을 매기로 하는 행위까지 추가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 행위가 부당 지원 행위인데 이게 기업 집단을 하나의 거대한 단일체로 본다면 그 동일인이 같은 회사들끼리 서로 하는 거니까 내부 거래 아니냐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우리 법률에서는 부당 내부 거래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부당 지원 행위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법률을 보면 기타 사업활동 방해가 있었죠. 기타가 하나 더 있긴 한데 기타는 기타니까 나머지 기타를 뺀 나머지는 다 9가지다. 9가지. 그래서 이 부당 지원 행위에 하나가 들어가지고 보통 28개가 있었는데 29개 정도 세부 유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공정거래법상의 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만약에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사항들을 적발하면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시정조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시정명령이라고도 한다. 당장 그 행위를 중지하라부터 해가지고 그 시정명령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해라. 등등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시정조치를 듣지 않으면 시정조치 불이행죄라는 또 별도의 형사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과징금을 또 부과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위반 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어떤 그 매출액의 증가가 있을 텐데 그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 시정조치나 과징금 이외에 별도로 형사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것에 의해서 우리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을 보면 이 독점규제법 또는 공정거래법상의 이러한 규제 내용보다는 이러한 위반으로 어떻게 적발했다, 어떻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런 내용보다는 무슨 그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라든지 또는 무슨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라든지 갑질을 한다라는 내용을 주로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주로 보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도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마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상의 규제로서 각종 특별법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또 대체로 다 전속고발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 고발을 해버리면 형사처벌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특별법에는 주로 이제 각종 공정화법이 있어요. 공정화법. 대체로 5개 정도가 있어서 5대 공정화법 이렇게 부르는데 공정화법이 있고 또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중요한 법률 중에 하나가 그 자본시장법이 있어요. 자본시장법.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또 있긴 있는데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중요한 법률들,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중요한 법률들은 이러한 특별법들이 있다. 공정화법은 대체로 5가지 공정화 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정화법.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으로 가볼까요?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의 공정하게 하는 법률. 그걸 줄여서 우리가 하도급법이라고 하죠. 하도급법. 그 다음에 표시광고에 있어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해서 표시광고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유통업 거래에 있어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뭐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이런 것들 있죠. 입점업체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규모 유통업법이라고 한다. 또 더 흔한 것들이 있죠.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들 간의 그런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그 다음에 올해부터 적용이 시작된 대리점법이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법에도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명명이 돼 있죠. 그래서 공정화법이라고 제가 보통 부르는데 공정화라는 이름을 다른 법률에서 쓰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억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자본시장법이 있다는 거죠. 자본시장법에서 주식 가지고 무슨 어떤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 시세 조종 행위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금지하는 행위를 두고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공부를 하는데 다만 이 대리점법, 요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법 이런 것들은 다 소관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예요. 그런데 이 자본시장법은 소관부처가 금융위원회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고 금융위원회. 네?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아주 중요한 산하기관이 바로 아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라고 했죠. 이 금융위원회에도 구성이 비슷해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좀 비슷해요. 금융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또 산하기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산하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신문지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산하기구가 금융감독원이에요. 금융감독원, 금감원이라고 하죠. 금융감독원. 그래서 이 자본시장법 위반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조사와 어떤 검찰에 어떤 그 고발을 한다거나 뭐 그런 내용들을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서 주로 한다. 금융감독원. 우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뭐가 달라 그러면 잘 대답 못하죠. 마치 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같은 그런 관계로 기억을 하면은 기억이 오래 가겠죠.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처이고 그 밑에 산하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교과서를 가지고 정리를 해봅시다. 자, 교과서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몇 쪽이죠? 200 Bless you. 오랜만에 해보네. 자, 230 특별법상의 공정경쟁. 첫 번째 법률이 하도급거래법이라고 되어 있죠. 약칭은 하도급법이더라고. 하도급거래법이 아니고. 법률의 원래 명칭과 약칭도 같이 함께 기억을 하면 되겠고, 이제 한 학기가 끝나서 이 수업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뭐 약칭만 기억해도 되겠어요. 그렇죠? 약칭만 알아도 되겠어요. 하도급거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넷째 줄에 원사업자가 있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영역위탁, 위탁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다양하겠죠. 다양한 내용들을 위탁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 수리, 시공하거나 영역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원사업자가 있고 그 원사업자의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있고 수급사업자가 또
하도급, 재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복잡한 단계로 얽혀져 있는데 그것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바로 하도급거래법에 있다. 거기 보면 2번에 부당한 행위의 금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 하도급업자와 수급사업자, 하도급업자, 또 원사업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 즉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뭐 내가 도급을 줄 테니까 어쩌고저쩌고 이런 조건을 수행하라고 부당한 특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겠죠, 이게. 두 번째,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이 금지된다. 뭐 정상적인 요금을 줘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할인 금액을 요구를 한다든지, 그래 뭐 하기 싫은 맛이고 뭐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 금지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물품 등의 구매 강제가 금지된다.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서 수행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물품 제공, 공급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강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 다 금지되고, 그 다음에 부당한 위탁 취소. 위탁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탁을 그쪽하고 안 하겠다고 취소해버리면 이거 상당히 곤란하겠죠. 그런 거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 부당 반품도 금지됩니다. 부당하게 물건을 반품한다? 금지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째, 감액이 금지되고, 일곱째, 물품 구매 대금 등의 부당 결제 청구가 금지되고, 여덟째,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가 금지된다. 아홉째, 기술 자료 제공 요구가 금지되고, 열 번째, 보복 조치가 금지된다. 보복 조치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등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불만 사항을 갖고 있다가 보복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보복을 상당히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갑이 을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실제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탈법행위가 금지된다. 이건 당연하겠죠. 탈법행위라는 게 불법행위나 위법행위라는 말하고 뭐가 달라요? 불법행위나 위법행위는 그 법률을 위반하는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줄 때 불법행위, 위법행위라고 하는데, 탈법행위는 겉보기에는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금지하는 목적을 돌아서 회피해가지고 달성을 해버렸어.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그 구성 요건을 피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다 규제해야 되겠죠? 그런 행위들을 탈법행위라고 합니다. 탈법행위를 설명할 때 항상 우리가 사용해야 될 키워드가 바로 회피수단이라는 거예요. 회피수단으로 그 법률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가 있다. 이 분쟁조정 협의회가 그 특별법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두는 것이 통상이에요. 그래서 이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협의회를 두어서 하도급 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을 다루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기 바라고. 뒤로 넘어가면 시정조치와 벌칙은 항상 뭐 따라다니는 거니까 기억하기 바라고. 근데 고발 이렇게 돼 있죠. 고발. 하도급거래법 제30조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이 권한 또는 제도를 전속고발제도 또는 전속고발권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손해배상 책임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 원사업자가 일정한 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이 하도급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데에는 그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해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3배까지 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작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3배. 예를 들면
갑, 을 관계에 있는 두 사업자가 의뢰 요청에 의해서 갑이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데 갑이 3배나 물게 하면 아까 얘기했던 보복 조치가 금지된다 이런 조항도 있었는데 다시 거래가 또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효성 있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한 10배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상한선을 없애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해버리면 그 사건 이후로 거래 관계가 단절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의뢰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배 가지고는 약하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었고 저도 칼럼에서 많이 썼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정화법이 뭐예요? 표시광고법이다. 표시광고법. 표시광고에 있어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표시와 광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표시광고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있는데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는 불공정한 행위가 뭐가 있는가? 거기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표시광고법이니까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시키면 되겠죠. 예를 들면 뭐예요?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 우리 허위 표시, 허위 광고, 과장 광고, 허위 광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또 기만적인 표시 광고, 뭐 허위 과장일 수도 있지만 일단 그 기만적인 그 광고를 보는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내용의 광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만적인 표시 광고. 그 다음에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 다른 사업자의 거래 내용과 비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부당하다. 부당하다. 라고 하는 경우에 금지되고. 그 다음에 비방적인 표시 광고. 다른 사업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곤란해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표시광고법에는 특별하게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다. 동의의결 제도. 우리 공정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설명을 했나? 그게 이제 절차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 끝나고 이제 절차 부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사업자가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그 제출한 시정계획대로 시정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형사고발도 하지 않는 그러한 제도를 동의의결 제도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원래 컨센트 오더 영어로 하면 동의 명령이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외국에는 영미권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왜 동의 명령 이러지 않고 동의 의결이라고 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9명이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9명이 심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심의 결정. 그래서 의결이라고 하는 거죠. 명령이라고 하지 않고. 동의의결 제도가 있다. 꼭 기억하기 바라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제도. 손해배상제도 보면 여기 삼배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무과실책임이다. 과실 없어도 책임을 져라 하는 내용이 중요해서 여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징금 벌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전속고발권의 고발에 대해서 하나 좀 항목을 빠뜨린 게 있어요. 우리 법률에 보면 고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둔 게 아니라 그 공정거래법 몇 조를 공정거래법 71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조항이 있어서 내가 그냥 확 넘어가 버렸는데 그게 바로 전속고발제도예요. 전속고발권 고발.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걸 몇 줄 썼어야 되는데 내가 빼먹어가지고 마치 전속고발권 제도가 없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그 표시광고법 제16조 3항에 의하면 제17조의 벌칙에 고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독점규제법 71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법률에는 고발이라는 용어가 안 나오는데 전속고발권 제도가 표시광고법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미리 얘기하지만 요 5대 공정화법은 다 전속고발권이 규정이 돼 있어요. 다. 자, 그 다음에 가맹사업법. 가맹사업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프랜차이즈라고 하죠. 프랜차이즈.
그래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관계죠. 아, 나도 무슨 뭐 커피 가맹점 또는 무슨 뭐가 있지? 커피, 피자 가맹점 무슨 커피, 피자 또 뭐 있어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유명한 치킨도 있고 다 그게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이죠. 다 프랜차이즈. 그 사업자들이 사업 수완을 발휘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의 수입 중에 상당 부분이 가맹본부로 들어가는 거죠. 가맹본부로. 그래서 가맹본부 사장님하고 가맹점 사장님들 간에 불공정한 계약 관계 때문에 소위 갑과 을 사이에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끊임없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거기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보면은 첫째,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 공개서를 공정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둘째,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된다. 을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셋째,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 공개서를 내용 증명 우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공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넷째,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등은 금지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가맹본부와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기서 홍보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 다 거짓말이었더라. 계약서에도 보면 그런 거 다 빠져 있고 불충의 피해를 입는 을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이 다 금지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그 다음에 가맹본부는 일정한 사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 달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라. 가맹점 사업자들이 가맹계약 해지하고 가맹금 돌려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죠. 안 돌려줘요. 그래서 한 달 이내에 돌려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많은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대로 잘 지켜지지 않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내용들을 적발해서 가맹본부의 갑질을 많이 단속하고 있는 내용들이 최근에 매스컴과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맹점 사업자는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통해서 보호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보통 우리가 피해자 보상을 위한 손해보상 보험 계약을 여러 번 예로 들었었죠. 소비자법 강의할 때 거기에 그래서 중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업이나 거래에 대해서는 그 보험 계약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구별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해놓고 보험에 들어도 되고 채무지급보증계약,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또 공제조합을 설립해서 공제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항상 이것은 이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가능하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보험계약의 이름은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이름이 당연히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해도 그만이죠. 자, 그다음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다. 그다음에 보면 가맹거래사 제도가 있죠. 가맹거래사 제도. 내가 공정거래소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주장을 했는데 최근에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됨으로써 가맹거래사가 필요 없을 것도 같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때의 그 공정거래사하고 지금 또 내가 또 혼동을 한 것 같은데 가맹거래사하고 다른 거예요. 가맹거래사는 이 가맹사업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땄죠. 여기도 아마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는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맹거래사 제도는 지금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존재해 왔고
지금도 매년 시험을 봐서 합격증을 교부하고 있죠. 혹시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따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좀 하는 김에 열심히 해가지고 자격증에 도전해보세요. 그 다음에 고발해서 보면 공정 위에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것도 전속고발권이 규정되어 있다는 거고. 자, 다음 법률은 대규모 유통업법. 대규모 유통업법이죠? 대규모 유통업법. 대규모로 유통하는 거. 어떤 특정한 유통업자가 뭐 지방에 가서 뭐 물건을 이렇게 떼다가 이렇게 뭐 도시에 가서 공급하는 행위. 이런 개별적인 유통업 거래 말고 대규모 유통업 거래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할인점 같은 거 이렇게 크게 대형으로 차려놓고 그 안에 각종 판매상들이 들어와서 입점해가지고 판매하게 하는 그 장소를 마련해주는 그런 거래를 대규모 유통업이라고 해요. 대규모 유통업 거래에 있어서의 문제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발생할까요? 그 대규모 유통업을 영위하는 그 사장님, 백화점이면 백화점 사장, 할인마트면 할인마트 사장이 그 자기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입점업체 사장들하고 불공정한 거래관계, 그게 문제가 되겠죠? 자, 연말이 됐으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됐으니까, 자, 전부 50% 할인 세일 하세요. 우리는 평소에 싸게 팔기 있기 때문에 50% 할인 세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백화점 사장님이 그거 하라고 강요하면, 그래요? 안 할래요? 그러면 내년부터 계약 해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갑질의 내용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대규모 유통업 거래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규모 유통업에 있어서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서 그 다음 쪽에 보면 첫째, 그러니까 금지 규정이죠. 금지 규정. 상품 수령의 거부와 지체가 금지됩니다. 상품 수령을 거부한다거나 입점업체가 제공하는 상품 수령을 거부한다거나 늦춘다거나 이런 거 금지되고, 그다음에 상품의 반품이 금지된다. 아까도 다른 하도급거래법에서도 나왔지만 여기서도 부당 반품이 금지되고, 그 다음에 셋째, 판매 촉진 비용의 부담 전가가 금지된다. 판매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나 세일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백화점이면 백화점 본사가 부담해야 될 내용을 그 입점업체들한테 막 객출해가지고 막 부담하게 한다. 이런 거 다 부당한 부담 전가가 된다는 거죠. 넷째,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이 금지된다. 백화점에서 뭐 할 일이 있는데 그 입점업체들 직원들 불러다가 저기 몇 사람씩 이렇게 확인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시켜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종업원 사용이 금지된다. 그 다음에 다섯째, 배타적 거래 강요가 금지된다. 배타적 거래 아까 얘기했죠. 여섯째, 경영정보 제공 요구가 금지된다. 경영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히 요구하는 거, 그건 영업비밀 침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죠. 여기 그런 내용들이요. 그 다음에 일곱째,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가 금지된다.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다라든지, 또 여덟째, 상품권 구입 요구가 금지된다. 상품권을 강제로 구입하게 한다든지, 백화점 상품권으로 팔죠. 백화점 내에 특정한 어떤 업체의 상품권이 아니라 백화점 전체의 상품권을 공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상품권 갖고 와서 백화점 내에서 파는 모든 걸 다 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상품권을 강제로 할당을 한단 말이에요. 입점업체에다가 1000장씩 다 구입하시오 이러면 백화점 수입이 엄청나겠죠. 그런 건 다 부당하다. 각종 불이익 제공이 금지된다. 이런 내용들이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 협의회가 있다.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분쟁조정 협의회 5가지, 이거 전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과징금 벌칙은 유사하고, 그 다음에 고발제도, 전속고발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리점거래법, 대리점법이라고 하죠. 대리점법. 대리점거래에 있어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 마치 프랜차이즈에서 가맹사업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가맹점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이 대리점법은 뭐겠어요? 그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와 그 대리점 사업자와의 관계 되겠죠? 대리점. 그러니까 이 가맹 사업자들은 뭐예요? 가맹해가지고 그 사업 내용을 직접 경영하는 거죠. 직접 사업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 대리점 사업자는 어때요? 원 사업자의 제품을 갖다가 그냥
팔기만 하는 거죠. 팔기만 하는 거예요. 판매를 위탁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프랜차이즈는 직접 가다가 뭐 조리도 하고 뭐 만들어서 팔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대리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사업자의 제품을 갖다가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대신. 그게 대리점이에요. 그게 대리점. 경영은 제일 편하겠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좀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점이 많은데, 대리점 사업은 물건 갖다 주는 거 그냥 팔기만 하면 되니까. 이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도 원사업자와 대리점 사업자 간에 불공정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대리점법은 가장 최근에 입법된다고 그랬죠. 작년에 제정돼서 올해부터 실시가 된 내용이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 내용이 예를 들면 그런 불공정한 거래를 없애기 위해서 대리점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의무화해놨고, 그 다음에 구입 강제 행위가 금지된다. 신제품 나올 때마다 강제로 막 일정 제품을 구입을 하도록 강제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가 금지되고, 그 다음에 판매 목표 강요 행위가 금지된다. 대리점마다 판매 목표를 세워가지고 냉장고 50대 이상씩 파시오. 이렇게 판매 목표를 강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다음에 불이익 제공 행위가 금지된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겠죠.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을 또 제공하겠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경영활동 간섭이 금지된다. 그 대리점, 개별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막 간섭을 하죠. 본사에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주문 내역의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가 금지된다. 이 거래를 투명하기 위해서 이런 내역에 대해서는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응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보복 조치가 금지된다. 이거 아까 그 하도급법에서도 나왔었죠. 보복 조치가 금지된다. 그 다음에 대리점 분쟁 조정 협의회가 있다. 대리점 분쟁 조정 협의회. 대리점 분쟁 조정 협의회도 역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 조정 업무를 실시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오랜만에 나왔는데, 여기에 손해배상 책임은 뒤에 보면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여기에 손해배상 책임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임을 알 수 있어요. 아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뭐가 있었죠? 하도급법이죠. 하도급법. 그 다음에 대리점법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설명을 안 해놨는데, 자본시장법에도 보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는 내용들을 두고 있어요. 그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그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종합 정리하고 실제법에 관한 공정거래법상의 그 실제법적인 내용을 오늘 다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절차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 심의 의결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